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8회 연속 동결하던 흐름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만 보고 이제 예금이자 오르겠네 하고 넘기시면 오늘 얘기의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 진짜 이유가 그리고 이 인상으로도 못 막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뿌리에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1413조 8천억 원. 2026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덩어리로 갑니다. 일단 오늘 왜 금리를 올렸는지 그 뒤에 있는 나랏빛 장부부터 예산서를 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빚이랑 물가가 어떤 경로로 내 통장까지 내려오는지 따라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금리까지 오른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터넷에 도는 얘기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최소 2개 섞여 있고 그걸 중간에 그대로 깨드릴 겁니다. 모르고 투자하시면 손해보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인상부터 짚고 가죠. 왜 3년 반 만에 올렸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아닙니다. 물가, 환율, 집값, 가계대출 4개가 전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뒤에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진 빚에도 똑같이 이자가 붙습니다. 그 빚이 지금 얼마냐? 여기서 장부를 펴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밤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켰다고 뉴스가 났죠. 확정된 숫자를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기준 내년 총 수입이 675조 2천억 원, 총 지출이 727조 9천억 원입니다. 들어올 돈보다 쓸 돈이 52조 7천억 원 더 많습니다. 그 결과가 국가 채무 1,413조 8천억 원, GDP 대비 51.6%입니다. 2025년이 1,301조 9천억 원에 49.1%였으니까 1년 만에 50% 선을 처음으로 넘는 겁니다. 이 50%가 무슨 법으로 정해진 마지노선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도 우린 40%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온 심리적 방어선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 방어선이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무 총액보다 훨씬 무서운 숫자를 하나 봤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이걸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가 그냥 보입니다. 2026년 의무 지출이 387조 7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2조 9천억 원, 6.3% 늘었습니다. 의무 지출이 뭐냐? 법에 줘야 한다고 박혀 있어서 정부가 안 주고 싶어도 못 줄이는 돈입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원, 지방교부세 같은 것들이죠. 반면 정부가 정책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은 340조 2천억 원, 딱 0.5%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3.5% 늘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0.5%만 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이미 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의무 지출 안에서 복지가 19조 3천억 원으로 1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나쁜 지출이라는 게 아닙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늘고 줄이자고 말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돈이죠. 문제는 늘어나기만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 번 켜진 수도꼭지는 잠그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언론이 헤드라인으로 잘 안 뽑는 한 줄이 나옵니다. 2026년 국채 이자 지출이 33조 6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재량 지출 전체가 1년에 1조 7천억 원 남짓 늘었는데 이자만 3조 8천억 원 넘게 더 나갑니다. 정책에 쓸 돈보다 빚 갚는 이자가 2배 넘는 속도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 인상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33조 6천억 원이라는 이자는 그동안 낮았던 금리로 계산한 숫자예요. 오늘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새로 발행하는 국채는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나라빚 이자는 같이 불어납니다. 이 딜레마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체감으로 바꿔볼까요? 이자 33조 6천억 원이면 국민 한 사람당 매년 65만 원 정도를 그냥 이자로 내는 셈입니다. 4인 가구면 260만 원. 도로를 깔거나 병원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빌린 돈의 이자로 나갑니다. 이 흐름은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국가 채무는 2027년 1,532조 5천억 원, 2028년 1,664조 3천억 원, 2029년 1,788조 9천억 원까지 갑니다. GDP 대비로는 58.0%,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60%가 코앞입니다. 브레이크는 있느냐? 여기가 두 번째 행간입니다. 재정 준칙, 그러니까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강제하는 법 말입니다. 여러 번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재정 준칙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포함 손에 꼽습니다. 특정 정당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20년 가까이 안 됐다는 건 정치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부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 이 빚이 왜 내 통장까지 내려오느냐? 교과서적으로 정부가 빚을 처리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의 실질 무게를 가볍게 만들거나 앞에 두 개는 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세 번째로 흘러갔습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고지서가 안 날아올 뿐 물가가 10% 오르면 내 통장의 구매력이 10% 깎이니까 세금과 효과가 같다는 겁니다. 역사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우리 구한말의 당백전, 경복궁 중건 재원되려고 명목 가치를 상평통보에 100배로 매겨 찍었는데 결과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뛰었고 결국 유통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터넷에 도는 얘기를 정면으로 깨겠습니다. 정부가 빚을 메우려고 돈을 찍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는 주장.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보셨죠? 한국은행은 돈을 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렸습니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예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 돈을 찍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돈을 풀면 물가보다 환율이 먼저 무너져요. 환율이 무너지면 수입 물가가 뛰고 그럼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오늘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현재 데이터로는 과장에 가깝습니다. 그럼 물가 3.2%는 어디서 온 거냐? 돈을 찍어서가 아닙니다. 6월 석유류 가격이 24.7% 올랐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이고 이게 전체 물가를 0.93%포인트 밀어 올렸어요. 원인은 중동 전쟁 발 국제 유가 급등입니다. 여기에 1,500원대 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렸고요. 장바구니로 옮겨볼까요? 6월에 휘발유가 23.1%, 경유가 33.7% 올랐습니다. 대파는 37.1%, 쌀은 11.7%, 달걀은 10.3%, 국산 쇠고기는 7.5% 올랐고요. 주유소 한번 들르고 마트 한 바퀴 돌면 지갑이 왜 이렇게 빨리 비는지 이 숫자들이 설명합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랐습니다. 반면 변동성 큰 항목을 뺀 근원 물가는 2.5%예요. 이 0.9%포인트가 정부가 물가는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때와
우리가 카드값 보고 놀랄 때 간극입니다. 여기 언론이 잘 안 짚는 한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는 6월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최고 가격제 덕분에 0.4%포인트 낮아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조치가 없었으면 3.6%였다는 뜻입니다. 뒤집으면 지금 3.2%라는 숫자 자체가 가격 통제로 눌러놓은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누르는 손을 떼면 어디로 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지금 물가를 밀어 올리는 주범은 돈을 찍어서가 아니라 기름값과 환율이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올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까지 보셨는데 솔직히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딱 3분만 더 봐주세요. 이거 하나 잘못 알면 자산 배분 자체가 틀어집니다.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제 예금 이자로 물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2.75%가 됐지만 예금 금리가 여기에 반응하는 데는 시차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예금은행 신규 취급의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가 연 2.93%였습니다. 오늘 인상분이 반영돼도 3% 안팎이겠죠. 넉넉하게 3.0%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손에 남는 건 2.54%. 그런데 물가는 3.2%입니다. 빼보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66%포인트. 금리를 올렸는데도 아직 물가를 못 따라잡습니다. 1억 원 예금하신 분 기준으로 1년에 60만 원 넘는 구매력이 여전히 사라지는 구조예요. 통장 숫자는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이게 사람들이 돈은 모으는데 왜 계속 가난해지지? 라고 느끼는 그 감각의 정체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침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인상으로 그 침식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건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영끌에서 집 사신 분 오늘 뉴스 보고 가슴 철렁하셨을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면 이자가 또 오르니까요. 반대로 겁이 나서 전부 예금에 넣어둔 분, 그것도 아직 물가를 못 이기고 있죠. 두 분 다 같은 힘에 밀리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데이터를 같이 보시죠. 그럼 실물 자산으로 가면 되느냐? 여기서 인터넷에 도는 두 번째 얘기를 깨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금은 오른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올해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시죠. 국제 금값은 2026년 1월 29일 온스당 약 5,597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종가 기준 4,030달러대입니다. 5개월 만에 고점 대비 28% 빠졌습니다. 7월 중순인 지금도 4,000달러대 초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히려 올랐는데 금은 빠졌어요. 왜냐? 금은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이라 실질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금 입장에선 또 하나의 역풍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리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올릴지 저울지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은 인플레 해지니까 사두면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은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위력을 발휘하는 보험이지 물가가 3%라고 자동으로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물론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0% 넘게 높은 수준이고 세계금협회는 중앙은행 매수세를 근거로 하반기 전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단정하지 말고 포트폴리오의 보험으로 일정 비중, 그것도 나눠서 접근하는 게 지금 데이터에 맞는 태도입니다. 금을 사신다면 통로는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금 ETF는 매매 차익의 15.4%가 붙습니다. 반면 증권사에서 여는 KRX 금 현물 계좌는 매매 차익의 양도세도 배당 소득세도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안 들어갑니다. 1g 단위로 살 수 있고 수수료는 0.203% 수준입니다. 여기 행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비과세는 법에 금은 비과세다라고 박아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없는 구조예요. 정책으로 설계된 혜택이라는 뜻이고 세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효한 혜택이지만 연구 보장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물 골드바로 빼려면 100g이나 1kg 단위여야 하고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것도요. 이제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제일 널리 퍼진 공식을 하나 검증해 보겠습니다. 화폐가 녹을 땐 핵심지, 그러니까 강남 우량 아파트로 가라. 2026년 상반기 데이터는 이 공식과 좀 다릅니다. KB부동산 6월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달 새 1.07%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 2.16%, 성북구 1.99%, 광진구 1.85%, 중구 1.80%, 중저가 밀집 지역이 상단을 채웠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모은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같은 달 0.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전용 40에서 60제곱미터 소형 아파트가 6.72% 올랐는데 135제곱미터 초과 대형은 2.09%였습니다. 소형이 대형의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자금줄이 막히니까 매수세가 진입 문턱 낮은 쪽으로 밀려간 거예요. 유동성은 제일 좋은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 수 있는 것으로 갑니다. 이 차이가 올해 시장을 갈랐습니다. 전세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달 새 1.43%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입니다. 경기도에선 화성시 동탄구가 4.16%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찍었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선 이건 아주 구체적인 고통입니다. 2년 전 5억이었던 전세가 재계약 앞두고 5억 5천을 요구받는다는 뜻이니까요. 그 5천만 원을 대출로 메우면 이자가 붙고 못 메우면 짐 싸서 더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통계표가 아니라 이사 프로그로 옵니다. 그렇다고 양극화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 7월 일주 통계 7월 6일 기준입니다. 서울은 0.30% 올랐는데 지방은 0.01%입니다. 5대 광역시는 0.00%, 아예 보합이고요. 대구와 광주는 0.02% 떨어졌고 충남과 제주는 0.05%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4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주에 서울은 오르고 대구는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그대로예요. 다만 서울 안에서의 서열은 지금 재편되는 중이고 핵심지는 무조건 초과 수익이라는 공식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동산은 대출을 끼는 자산입니다. 오늘 금리가 올랐고 시장은 연내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가 방어된다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당기면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전에 이자에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오늘 인상까지 반영해서 두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에 이어 연내 한 번 더 올려서 물가가 3% 밑으로 잡히는 길. 시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예금의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예금의 매력이 살아나고 금과 부동산은 상승 동력이 약해집니다. 무리한 레버리지가 제일 위험해지는 시나리오죠. 오늘 인상으로 이 길의 가능성이 어제보다 커졌습니다. 반대로 중동발 유가와 1,500원대 환율이 안 접혀서 물가가 3%대에 눌어붙는데 경기 부담 때문에 추가 인상을 크게 못 가는 길. 이 경우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좀 더 길어지고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조용히 깎여 나갑니다. 오늘 인상으로 무게추가 첫 번째 쪽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다만 아직 예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유가와 환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걸 경계합니다.
이건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갈림길이고 최종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예금 100%는 여전히 실질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오늘 인상으로 그 손실폭이 줄기 시작했으니 예금을 무조건 나쁘게 볼 국면은 아닙니다. 둘째, 그렇다고 실물 자산에 몰빵하는 건 정반대의 실수입니다. 금은 5개월에 28% 빠졌고 부동산은 금리 인상 사이클 앞에 서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답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배분과 분할입니다. 실거주 한 채는 물가 방어의 기본값으로 두되 감당 가능한 이자 범위 안에서, 금은 보험 성격으로 소액씩 나눠서, 현금은 없애는 게 아니라 오른 예금 이자를 받으며 기회를 잡을 실탄으로 남겨두는 것.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선 이 현금의 가치가 어제보다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물가 3.2%, 1,500원대 환율, 집값과 가계대출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켜서입니다. 그 배경엔 GDP 대비 51.6%, 1,413조 원의 나랏빚이 있고 진짜 문제는 총액보다 구조입니다. 이자만 12.8%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 이자는 더 불어납니다. 둘, 그렇다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과장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돈을 더 푼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렸어요. 우리를 갉아먹는 건 폭발이 아니라 침식이고 금리를 올린 지금도 예금 실질 금리는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이 조용한 마이너스가 진짜 청구서입니다. 셋, 그래서 현금 편향도 실물 몰빵도 답이 아닙니다. 금은 올해 고점 대비 28% 빠졌고 서울에서도 강남보다 비강남 소형이 더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선 배분과 분할, 그리고 오른 이자를 받는 현금의 가치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공식을 외우지 말고 데이터를 보셔야 합니다. 정보가 쏟아질 때 어떤 숫자가 진짜 내 자산을 지키는지 골라내는 것, 결국 그게 자산을 지킵니다. 오늘처럼 속보 하나가 떴을 때 그 뒤에 숨은 구조까지 따져보는 분석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여러분에겐 어떤 신호로 읽히시나요? 이제 예금으로 돌아갈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실물로 옮길 때라고 보세요?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견 꼼꼼히 읽고 다음 분석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